내담자가 왕따 초등학교 때 뭐 왕따 문제도 있고 또 신뢰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어떤 이론적인 접근으로 내담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왕따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왕따만 봤을 때는 왕따는 굉장히 그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어떻게 말하면 폭력으로 주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왕따 경험을 한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한 달 이전, 4주 이전이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 4주 이후가 되면은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왕따 부분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와서 그 왕따로 인해서 왕따로 인한 가해자들, 피해자면 가해자들의 왕따를 당했고 그 왕따를 당해서 왕따를 했던 그 가해자들의 물건, 표정, 소리, 뭐 체구 이런 비슷한 것만 봐도 내가 계속해서 그 과거에 왕따를 당했던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관련한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자꾸 팝업창처럼 이렇게 침습적으로 떠오른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서가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그런 비슷한 물건들을 봤을 때 그래서 수면의 문제 또 정서의 문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면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왕따로 인해서 지금 말하는 PTSD 증상들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약간 그 PTSD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접근으로 가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PTSD를 접근하는 그런 이론적인 접근이 되게 많이 있지만 특별히 스트레스 반응 이론이 이런 PTSD의 이론에서는 굉장히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럴까 PTSD 그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5단계의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5단계의 경험에서 현재 내담자가 어느 단계에 있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그 내담자하고 상담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내담자들이 굉장히 절규하는 단계더라. 절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규 단계를 지나고 나서는 내담자들이 해피하더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소리, 사람, 뭐 등치, 뭐 비슷한 장소, 관련된 뭔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마주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하는 그런 단계를 경험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동요 단계가 있어요. 동요 단계라는 건 뭐냐면 그런 절규와 해피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단계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전이 단계, 다섯 번째 단계가 통합 단계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반응 이론에서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그런 단계가 나와서 어디에 있나 내담자가 그래서 어떻게 상담자가 개입할 거냐의 부분이라고 본다면 스트레스 반응 이론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겠죠. 그런데 좀 더 이 내담자의 발달력을 봤을 때 단순히 그냥 이 내담자가 발달력에서 보니까 왕따만 있는 게 아니라 왕따가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 있었다면 훨씬 그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내담자에게 어떤 어태치먼트 인저리 그런 이제 어떤 애착의 손상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모의 이혼 또 뭐 가출 뭐 이런 뭐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왕따의 부분도 어려움이 되지만 훨씬 이 내담자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훨씬 어린 시절에 그런 트라우마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의 이론을 보자면 그 3세 이전의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 발달의 어려움의 결핍은 뭔가요? 신뢰 대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뢰 대 불신 그 다음에 또 뭐 에릭슨의 단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기 발달 단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신뢰의 관계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에 대한 이 부분의 첫 단추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렸을 때 이 단계를 끝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커서도 자라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좀 믿어도 될까? 저 사람 나한테 이만큼 계란을 이렇게 2개 주면 나는 계란도 다음에 내가 또 구워서 2개 줘야지.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마스크를 줬어. 나도 마스크를 줄까? 이렇게 이제 뭔가 받으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신뢰보다는 굉장히 불신을 하고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재고 그래서 머리가 늘 터질 것처럼 복잡한 거예요. 뭐가 복잡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왜냐하면 이 공적인 관계는 쉬워요. 공적 관계는 매뉴얼대로 하면 되거든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하고 그다음 업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매뉴얼대로 하면은 그것은 딱 끝이 나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자 오늘 끝 오늘 잘했어요 이렇게 이제 다 마침표가 주어지는 게 공적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약서에 쓰는 그 단계를 하고 만약에 조금 더 뭐 일이 더 많으면은 이제 서로 뭐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뭔가 일의 마침표가 있잖아요. 공적인 관계는. 우리도 슈퍼비전이라든가 뭔가 상담이라는 것을 왜 50분이라는 시간을 두냐면 이 계약 관계니까 그래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모가 돌봐주지만 계약 관계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가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50분 안에만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매우 시간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공적인 관계, 계약 관계는 공적 관계란 말은 계약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면은 끝이 돼요. 근데 이런 이제 애착 손상이 있는 내담자들 경우는 뭐가 힘드냐면 사적 관계가 힘들어요. 사적 관계라는 건 뭐예요? 주로 가족 관계, 연인 관계, 이런 건 정서적 관계예요. 정서적 관계는 두부 자르듯이 계약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힘든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힘든 부분에 자기의 희생의 대가를 주고 헌신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돌봐주기를 바란다는 아주 근원적인 인간의 욕구들을 바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적 관계에서는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울타리 같이. 고무 울타리. 가족들은 고무 울타리잖아요. 그래서 이 내담자들이 이제 그 어렸을 때 이런 손상에, 애착의 손상에 있는 내담자들은 사적 관계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적 관계라는 뭔가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하고 놀까? 그리고 이제 막 이야기를 티키타카 해요. 그리고 막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적 관계는 딱 일의 회의, 이거 끝나면 뭐 해야 돼? 정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구조화된 관계가 편안한데 이 정서적 관계는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별로 특별히 말을 하지 않고도 밥 먹을래? 이렇게 그냥 약간 비구조화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내가 해야 되나? 계속 눈치를 봐야 되나? 저 사람에게 뭘 좀 더 해줘야 될까?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눈치를 보고 내가 어디까지 줘야 될지 또 있어도 되는 건지 이런 판가름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 이 사적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한 신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보세요. 이 2가지의 왕따와 이런 손상이 있는데 어떤 걸 먼저 어떤 부분을 이 내담자에게 좀 하는 게 필요할까 할 때 둘 다 필요해요. 그러면 이 둘 다 왕따 부분도 다루어야 되고 트라우마도 어렸을 때 신뢰의 문제도 다루어야 돼요. 그러면 이 2가지를 이렇게 다룬다고 할 때 이게 이제 왕따 부분이고 이게 신뢰의 부분이 둘 다 다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아까 말한 이 왕따를 좀 더 먼저 다뤄야 된다 그러면 아까 스트레스 반응 이론으로 다루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이 신뢰에 대한 부분으로 한다면 대상관계가 훨씬 더 좀 설명력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 어느 것부터 먼저 다뤄야 되냐 이런 이제 또 고민이 돼요. 우리가 이론에 대한 거 잠시 두고 그럴 때 지금 현재 내담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거를 먼저 다루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왕따로 인한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가호흡이 되고 신체 증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있다 그러면 이 왕따를 먼저 다뤄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담자의 문제가 제가 사적 관계가 그렇게 힘들어요. 공적 관계는 괜찮은데 사적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뭔가 주면은 갚아야 될 거 없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이죠. 지금 현재 대인관계에서 사적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내담자가 어렸을 때 이 경험에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려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상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대상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대상관계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미니컷의 대상관계로 들어가도 되고 또 다른 대상관계로 내담자를 설명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대상관계를 그러면은 우리가 알면 좋지만 대상관계를 내가 익숙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대상관계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쉽게 다 배울 때 우리 첫 번째 상담을 이론과 실제할 때 배운 것이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 그러니까 인간 중심 이론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 우리가 그건 첫 번째를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건 있지만 인간 중심에서 어떻게 이론을 바라보고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신뢰 문제가 있는 내담자에게 인간 중심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상관계 해도 되고 인간 중심으로 한다면. 근데 인간 중심에서는 사람의 불신이라는 것이 왜 생긴가 이렇게 봤을 때 내담자가 생각한 자아 개념이 이제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에 대한 그것이 뭐냐. 내담자는 내가 준 만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왜냐하면 본인이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람은 내가 뭔가 같이 조건화되어서 조건을 주면 그 조건에 맞게 내가 반응해야 되고 사랑을 주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자기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발달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는 나는 뭔가요? 나는 사람들이 나 괜찮아. 너가 좋아서 이거 해주는 거야. 나한테 주지 않아도 돼. 친구들이 이래요. 그럼 나는 이게 뭐야? 뭔가를 줘야 되는데 걔들은 아니라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가름이 안 나요. 그럴 때 이 두 개의 괴리가 너무 크게 날 때 생기는 이 괴리감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불안이다. 또 의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 중심에서는. 그래서 인간을 믿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인간 중심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잖아요. 의심을 한다는 거. 경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아주 심할 경우에는 그게 망상이고 조금 있는 건 편집증적인 증세고 저 멀리 가면 이제 그게 스키저죠. 근데 이 내담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 의심하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은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면은 갚아야 돼.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자기가 배운 인간관계에 자기 개념이 있는데 지금 만나는 친구들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약간 이 내담자가 살아온 경험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처음 경험해 본 거. 이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괴리 때문에 내담자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경계를 한다. 근데 이 경계는 내담자가 지금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계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계속 해왔어요. 그럼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이죠. 이 경계가 최근에 생긴 게 아니니까 이것이 촉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촉발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이런 뭔가 열심히 해야 돼서 기관이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부분을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고 부모가 원하고 기관이 원하는 그 부분에서 대학까지 가게 된 것까지 유지를 해온 거예요. 내가 그 뭔가를 보답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런데 이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자기 개념에 이게 약간 오차가 생긴 거야. 크나큰 어떤 오차? 내가 시각 디자인이나 아니면 무슨 미술로 들어갔는데 봐봐. 고등학교에서 내가 미술을 잘한 것과 대학에서 미술을 잘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생 중에서 잘하니까 그만큼 군포 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근데 대학은
그 사람들 중에 추려서 대학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과에. 그러니까 그 과에 온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다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훨씬 자기가 경험했던 것보다 대학을 합격해서 왔지만은 자기 존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대학교 1학년이에요. 예체능 하는 애들은.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 개념으로 왔는데 보니까 날고 뛰고 하는 놈들이 하늘에 너무 많은 거야. 그 중에 나는 먼지보다 작아요. 그리고 내가 이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이 부족한 거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또 교수가 내한테 주위 사람들 피드백을 해. 너는 재능이 없어. 너 창의성이 없어서 이게 작품이 뭐야? 어떤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 또 실제로 성적이 그렇게 나왔다면 그런 그 추락한 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이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경험하는 것이 현재의 나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훨씬 이 경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라 이 내담자 자살사고.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자살사고를 하는가? 내담자 어려움을 자살사고니까. 왜 자살사고를 하는가? 이 괴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면 인간 중심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어떤 증상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접근으로 하느냐는 효과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연구에서는. 그러면 어떤 이론을 내가 선택하냐는 상담자가 잘하는 거, 상담자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편하게 한다라는 뭐냐? 상담자가 편안해야지 내담자도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상담자 스스로가 우리가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스트레스 반응 이론으로 해도 되고 대상관계로 해도 되고 인간 중심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내가 내담자를 잘 상담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